안녕하세요. 추가사랑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올린 재배학 풀이에 의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기 전에 종자기사 1에 풀었던 우리 2010년 풀었던 유사한 문제를 갖고 한번 와봤는데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 다음 중 호강성 종자로만 짝져진 것은 있거든요. 이거는 1강의 2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요 4개는 외우라고 했어요. 호강성 종자로. 그래서 담배, 상추, 우원, 뽕나무는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강성 좀 보시면 벼, 담배, 호강성 종자. 또 보시면 상추. 바로 넘어갈게요. 쉬운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샐러리. 사실 샐러리를 모르시더라도 이 담배와 상추가 나왔으니까 답은 2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바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중 무배우 종자가 아닌 것은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1강 14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14번 문제 보시면 찾아볼게요. 제가 그때 이렇게 했었죠. 저희가 했을 때 보시면 그때 배우 정도만 외우라고 했어요. 배우 정자. 그래서 배우 정도만 외우는데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4개, 벼, 보리, 밀, 옥수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흰마자와 양파를 말씀드렸어요. 6개 정도만 외우시면 되는데 벼, 보리, 밀, 옥수수. 자, 벼, 밀, 옥수수가 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2번은 하더라도. 자, 배우가 있는 종자를 나열한 것은 보리 옥수수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쉽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배우 종자라면 나열된 것은 바로 나오잖아요. 또 3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굳이 이제 필기만 하신 분들은 이 배우 정도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 6개 정도 벼, 보리, 밀, 옥수수 하면 큰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설명하는 미랑 원소인 경우에서 이거는 또 12문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보시면 저는 물고 빨리빨리 할게요. 저는 토양의 무기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래서 생리작용하고 결핍 증상을 꼭 기억하시라 해서 그렇습니다. 질산효소의 구성성분이며 질소대사에 필요하다. 콩가작물, 후리어 박테리아 질소 고정에 필요하다. 이건 뭐죠? 올리브덴. 올리브덴 이렇게 맞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작물의 내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 작물의 내동성을 할 때 딱 기억하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시면 볼게요. 작물의 내동성을 할 때 이 2개만 기억하시라겠어요. 예. 다른 거는 다 증대시키는데 이 2가지만 내동성을 저하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분하고 세포의 수분 함량. 세포의 수분 함량이라든지 전분 함량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내동성을 저하시킨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1번 내동성 커진다 맞죠? 원형성,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으면 세포 내 결합성 많아지면 내동성 커진다. 2개만 우리가 낮아진다 했으니까. 자, 세포 내 전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이 저하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세포 내 칼슘 이온이 결핍에 많으면 결핍을 억제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이 크면 내동성이 저하된다. 여기 틀렸죠? 사실. 그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하고 세포의 수분 함량을 같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여기는 순수한 세포의 수분 함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수분 투과성, 우리 당연히
잘 빠지면 내동성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전분 함량, 수분 함량은 무조건 내동성을 약하신다면 기억하시면 이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똑같은 거 풀어볼게요. 보시면 2021년도 국가적 구분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물의 내동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크다, 많다 한데 전분 함량과 지반 함량이 높으면 내동성을 향상시킨다 아니죠. 요게 틀린 거죠. 전분 함량은 내동성을 약화시키죠. 지방 함량은 맞는 건데 여기서는 전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가겠습니다. 자, TR율 갈게요. TR율. 제가 TR율도 저번 18번 문제 풀 때 했는데 이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개만 기억하시자겠죠? TR율을 감소시키는 건 뭐다? 수분. 요거 그 적화 및 적화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 토양 수분 이걸 갖다 토양 함수량이라고도 해요. 토양 수분이라고 하고 토양 함수량이라고도 해요. 하여튼 토양 수분이 감소는 어떻게 한다? TR율을 감소시킨다. 하나밖에 없어요. 감소시키는 요인은. 자, 뭐다? 옳은 것은 했어요. 감소시키는 건 뭐다? 토양 수분밖에 없어요. 자, 바로 나오죠? 그죠? 밑에 것도 가볼게요. 자, 2011년도 국가체급인데, 작물의 지하부 생장량에 대한 지상부 생장량의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R율에 대해서 물어보죠? TR율에 대해서. 자, 옳지 않은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커진다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해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밖에 없다 했는데 그게 뭐다? 수분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토양 함수량이 감소하면 TR율은 뭐다?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감소시킨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복습은 끝내고요. 바로 2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삼상분포로 가장 적당한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토양의 삼상분포 같은 경우에는 고상 50%, 그 다음에 액상 30에서 35%, 기상 20%, 15%, 20%에서 15%. 맞추란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50, 30, 21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갈게요. 2번. 어느 작물의 요소량이 500이라면 단위 중량 1g의 건물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물의 양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물성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작물의 요소량이 500 이렇게 보시면 요 수식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하면 500g이 나오는데 500g은 여기 보시면 없잖아요. 그래서 500g을 갖다 kg은 0.5g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나는 그 제박에 나오는 수식이 싫다. 그러면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수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다른 아까 말씀드렸게 단순한 문제를 먼저 맞추는 게 먼저니까 너무 수식에 너무 민감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 작물 생략 문제라 그렇게 연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갈게요. 3번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서 작물의 증수를 깨하는 방법은 뭐냐? 탄산12입니다. 근데 이 탄산12는 이산화탄소12 탄산비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탄산12는 뭐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높여주면 강압성이 증대하여 작물이 촉진되고 품질이 향상되는데 작물의 증수를 위해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는 거
작물 증대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광합성 증대. 시험이 잘 나와요. 탄산 시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강합성 증대예요.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응?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배의 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배하고 식용작물하기 좀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중에 이 냉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건데, 오늘은 요것만 간단하게 맛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해는 종류가 뭐 있다? 지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 병해형 냉해, 그 다음에 혼합형 냉해가 있어요. 그리고 냉해의 유발 온도는 뭐 자포니까 통일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식용작물에서 이제 자주 언급하는 건데, 요렇게 이 온도 아래에서 냉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문제를 보시면, 조온에 놓이면 동화의 줄량이 감퇴한다. 조온과 병해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다. 틀리죠. 왜냐면 아까 말씀 병해, 냉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푸시고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냉해는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주 나와요. 시험에. 별도로 배울게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농작물의 수량 극대화를 위해 수량의 삼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1번, 이게 자주 나오고요. 환경, 그 다음에 재배계, 수량의 삼각형은 뭐냐면 환경 조건이나 재배, 유전, 이런 3가지 요소에 결정이 되고, 이 3가지가 뭐다?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 요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아무리 다른 변이 두 변이 발전하던 한 변이 안 되면 수량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최소의 법칙. 요거까지.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끔은 환경 조건, 재배 기술, 유전성이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조건이 뭐냐? 이게, 그리고 2변이 잘 발달을 하더라도 한 변이 잘못되면 그거는 수량이 작아진다. 그건 뭐다? 최소의 법칙이다. 이런 게 좀 나올 정도. 이렇게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계속 그러네요, 제가. 자, 6번. 다음 중 강산성 토양에서 용에다가 증대하는 성분은, 보시면 요즘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꿨어요. 제가 이거는 문제를 바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이 2개는 같이 외우셔야 돼요. 2개는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강산성 토양에서 용해가 증발하는 성분은 알루미늄, 구리, 아연, 망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 답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 문제니까 자주 나와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따라 외우시면 될 겁니다. 7번, 정지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지라는 것은 저 개념 파종 이식에 앞서서 알맞은 토양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양에 가해지는 처리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있고요. 경운이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흡입은 세토, 착휴, 진압, 이 4가지를 정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험 과목에 단순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 그래서 아닌 건 뭐다? 복토. 어떤 흙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물의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복이라는 거는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시면 도복의 대책을 공부할 때 품종을 선택할 때 키가 작고 대가 강한 품종을 선택하라 하고요. 시비는 질소 가용을 피하고, 질소를 많이 이렇게 시용을 하면 웃자라게 돼요. 많이 이렇게 무성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복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질소 가용은 피하고, 그 다음에 칼리, 인산, 규산, 석회 등을 충분히 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백토, 다밥, 토입 이렇게 해서 건강시키고, 당연히 병충해 방제는 철저히 해야 되고요.
요즘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죠. 생존 조절제를 이용하는 건데 벼에는 이나벤화이드를 처리하면 절간 신장이 억제돼 가지고 키가 좀 작아지니까 뭐 크게 많이 크지는 않으니까 그죠? 강한 품종을 강하게 되는 거죠. 도복에. 잔디는 트레네박사 에틸이라고 해서 이걸 이용하긴 하는데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주를 세우거나 식물 개체들을 서로 묶어주는 결석을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인상 칼륨 기사를 시행한다. 맞죠? 이거는 이나벤 화이드를 처리한다. 맞죠? 질소를 추가로 시용하여 생장량을 크게 한다. 3번이 틀렸죠? 말씀드렸잖아요. 질소를 활용을 피하고. 그죠? 4번 키가 작고 대가 강한 품종을 선택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갈게요. 자, 9번 기지 발생 원인 중에서 시설 재배 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시설 재배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바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네. 이렇게 다비 연적으로 인하여 작독증에 과연 집중 염류가 문제예요. 염류가. 네. 시설 재배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염류예요. 염류에 따라서 기지 현상이 일어나고 연작장애가 발생을 해요. 연작장애가 발생하니까 기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기지라는 것은 연작을 할 때 작물의 생육이 뚜렷이 나빠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9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또 10번. 작물의 분류법 중 작물을 재배하는데 생육, 조건 등 유용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분류법은 했어요. 생육 조건이라고 했거든요. 보시면 작물을 분류를 할 때 보면 용도에 따른 분류, 생태적 분류, 재배 이용에 따른 분류 이래요. 그래서 용도에 따른 거는 많이 식용작물, 공개작물, 약용작물, 기호작물 이렇게 되는 거고, 생태적 분류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사실은. 보시면 생존 연한, 생육 계절, 생육 적원, 그 다음에 생육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나중에는 이 식용작물 안에 뭐가 있다, 공개작물 안에 이것도 하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에 따른 분류하고 생태적 분류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육 적원은 조견에 따른 분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다? 생태적 분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번 벼 직파 재배와 비교할 때 육묘 이양 재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기억하실 때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재배형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재배형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식용작물학 문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육묘의 장점을 이해하셔버려요. 육묘의 장점을 하면 이 말이 다 맞아요. 네. 이 육묘의 필요성도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거든요, 사실은. 직파가 불리한 경우 증서였고, 맞아. 이게 그래서 육묘 이양 재배에 만약 육묘의 필요성을 하면 이 답이 헷갈릴 거고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냐면 재배학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순수한 식용작물학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벼 직파 그냥 바로 뿌리는 거하고 내가 뭐를 키워가지고 모짜를 해서 뭐를 키워가지고 모짜를 해서 어느 정도 뭐를 키운 상태에서 재배하는 걸 갖다 육묘 이양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직파 재배의 장단점을 보시면 이렇게 직파 보십시오. 육묘 이양되는 소유 노력이 절감. 왜냐면 바로 하니까 노력이 절감되죠. 바로 뿌려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기계할 수 있어서 매우 생략적인 재배 방식이 되고요. 생육 정책 없이 바로 뿌리니까
승률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로 심으니까 분원 확보 유리하고 출수가 다시 빨라져요. 조기 재배가 돼요.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답은 뭐다? 4번이에요. 누락절감이에요. 육묘 필요성으로 하면 4번이 말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벼 직파 재배하고 육묘 이양 재배를 비교한 거예요. 육묘 필요성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고요. 쉬운 작물에서는 직파 재배 장단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헷갈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맞죠? 가보겠습니다. 12번. 동상해의 재배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동상해라는 것은 월동 중 겨울의 추위에 의한 작물의 피해를 동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는 가볼까요? 맹류는 다밥을 한다. 채소 하일은 보온 재배를 한다. 맹류 재배에서 이랑을 세워 뿌림골을 긋게 한다. 4번 맹류 재배에서 파종시기를 늦추고 추운 곳에서는 파종량을 줄인다. 아니죠. 제때 파종을 해야 되고요. 추운 곳에서는 파종량을 더 늘려야 되죠. 얼어 죽을 줄 모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생각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13번 추락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은 있어요. 추락현상이라는 거는 이게 노어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잘 자라다가 작황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추락현상과 가장 많이 관계 있는 거는 철하고 가장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작황이 급격히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량 감소가 하가 되고 이 항화수소에 의한 뿌리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써놨는데 가스 문이병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그 돌병이 아니라. 그래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3번이 많이 나와요. 3번이 답이. 가스 문이병은 제껴주더라도 철분이 부족한 토양에서 일어납니다. 철분이 많은 토양에서는요 피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철분이 부족한 토양에서 수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철분이 부족한 토양에서는 뭐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려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철분이 부족한 토양에서 해가 발생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락현상은 노화답이나 누수가 시행하는 사질답, 역질답. 역질답이라는 거는 자갈답을 말씀해요. 그래서 나타나고요. 습답에서 이제 유기물이 너무 많이 가닥이 집착이 될 때도 나타나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가볍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답이 또 나와요. 이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14번. 작물의 내적 균형의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나겠어요. 그래서 작물제 이제 내적 균형을 할 때 작물제 CN율, TR율, CN율과 TR율, DD 밸런스, DD 균형, DD 밸런스 등이 내적 균형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 중에 세 가지 지표예요. 그래서 보면 그렇죠? DD 밸런스를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계산 문제 나왔죠? 계산 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우시면 틀리셔도 돼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처럼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문제를 더 맞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재배학에서 한 4문제 정도는 틀리시다 생각, 80점 정도 맞는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보시면 지금 재배학 원론 책에는 없고요. 이게 평특이별, 미수계 계산법, 이거 달간법은 있죠. 근데 이 계산식은 없어요. 사실은 옛날 그 한문으로 된 책이 있거든요. 신고 재배학의 그 내용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kg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0.967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0.9767g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1제곱미터당 1kg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0R이에요. 10R. 10R. 10R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 게 1제곱미터는 뭐 1제곱미터고 100제곱미터를 R을 하게요. 1000제곱미터를 10R라 하고 10,000제곱미터를 1헥타라 그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1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그쵸? 1제곱미터를 한 거니까 10제곱미터의 현미 분량은 1000배를 곱해줘야 돼. 이걸 1000배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967.47kg이죠. 네. 그래서 답은 뭐다? 976kg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틀리셔도 됩니다. 틀리셔도 되니까 이거 세 개만 외우세요. 그냥 세 개만. 별 수량검사에는 평등이법, 입수계산법, 달감법. 어려우신 분들은 숫자, 어려우신 분들은 틀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문제, 이번 연도에 나온 문제가 두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두 문제 틀리신 거고요. 그래도 90점이니까 일단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16번. 채소를 육며시 인공상토 사용에 유리한 점이 아닌 것은, 상토라는 거는 보시면 작물의 육면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토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그 가축 분열이라든지 부산물 사용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상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병해충이라든지 이게 많아가지고 사실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코코피트라든지 피트모스라든지 펄라이트 같은 암석 재료라든지 뭐지 코코넛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인공 상토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그 인공 상토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거예요. 상토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유리한 점이 아니라 상토에 갖춰야 할 조건으로서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상토는 보수 보비를 줘야 된다. 뿌리의 호흡 체질 통기성이 있어야 된다. 무균, 무충, 무종자여야 된다. 청상도가 중성에 가까워야 된다. 그 다음에 균일하게 해야 된다. 다루기 쉽고 편리해야 된다. 블록 형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맞죠? 아까 전에 그 무균, 무충 이래야 됩니까? 사용 후 재활용이 매우 용이하다. 인공상토는 한번 쓰면 거의 그 재활용 거의 못해요. 그 비료 성분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부지에서 그죠?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일반 토양보다 빨리 자라갈 수 있는 성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성분을 섞어서 내가 원하는 양분을 갖다 섞을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장점이 있죠. 그래서 2번입니다. 이건 좀 상식성이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상토가 갖춰야 할 조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위적 돌연변이의 유도 효과가 가장 큰 방사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돌연변이 육정에서도 나오고 하는 문제라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X선 감마선은 균일하고 안정된 처리이며 잔류 방사선이 없어서 가장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보시면 X선이 없으니까 감마선이 되겠죠? 감마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8번. 방사선 동위원소의 농업용 이용에 있어 방사선의 어떤 면을 가장 이용하는가 라고 해서 사실은 이 문제보다 이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방사선 동위원소의 농업적 이용을 물어봐요. 사실 이걸 물어보는데 사실은 방사선의 그 면을 작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방사선을 보면 이온화 작용이 있고 사진 작용이 있고 형광 작용이 있고 그래요. 메가 발육 촉진. 이거는 저도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하지만 찾아보니까 형광 작용이라는 건 어떤 물질에 엑소선이 쏘였을 때 고이온 파장을
파장에 빛을 내는 현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이용하는 것은 이 현광작용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에 좀 치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사선 동위성 농업중에서 추적자로서 이용을 하고 방사선 조사에서 이용을 하고 육종에 이용한다. 이렇게.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문제. 그래서 요거는 방사성의 현광작용을 농업적에 이용한다라고 그냥 단다시 형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명종자라면 나열된 것은 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보시면 단명종자라는 거는 종자의 수명, 종자 발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게 종자 수명이라는 거. 그래서 단명종자라는 것은 수명이 1년에서 한 2년인 종자를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외우고 나왔죠?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고추, 메밀, 양파, 토당귀. 나중에 또 장명종자도 또 배워요. 그래서 고추, 메밀, 양파, 토당귀는 뭐다? 단명종자다. 그래서 1번. 단순하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20번. 다음 중 벼우 지상부에 대한 지하부의 건물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식용작물학이에요. 그래서 식용작물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모아놨는데 식용작물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다식 문제 모음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1번부터 10번 정도가 있는데 한번 쓱 보시고 오늘은 볼 거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울게요. 이게 문제가 좀 간간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은 제배학에서. 그래서 근역이죠. 그래서 이게 있는 거는 근역이가 있는 거는 분초기밖에 없는 게 1번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문제 이렇게 풀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